리스크가 약간 이전됐다. 9월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입자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경제 사이클이 되는 거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가 약간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부동산 손실 이제 가시화될 것에 대한 예측을 또 정리한 건데요.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또 네. 부동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즘은 금융에 네.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부동산 뭐 더해서 금융과 관련해서 9월 위기론들이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나온 지 오래됐죠. 네. 네, 네. 그런 것들.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냥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또 좀 의미 있게 보기도 하고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래 9월 위기설은 맞았고요. 맞았었는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정부에서 대책을 많이 내놨잖아요. 또 엊그젠가요? 그때도 원희룡 장관께서 그 공급 대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내용은 부동산 현장에 대해서 그 전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큰 회사한테 좀 넘겨서 너희가 여력이 약하면 넘겨서 하도록 도와주면 공급이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는 공급 확대라고 붙였는데 그럼 그 큰 회사는 뭐 돈이 갑자기 있나요?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죠? 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뭐 리츠 형태든 뭐 PF 형태든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저 뉴스를 했단 말이에요. 원희룡 장관께서. 근데 그 전에 기억나시겠지만 뭐 PF 펀드 이래가지고 1조 조성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9월 위기설은 그때부터 나왔어요. 나왔고 5, 6월부터 나왔죠. 봄부터 나왔는데 지금 9월 위기설을 막으려고 정부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증권사나 캐피탈들이 부동산 PF가 문제가 많은 현장에 있고 해외 부동산도 문제도 있고 자금 압박이 있으면 자본금이 나중에 손실돼서 바닥이 나면 당연히 문제가 터지죠. 부도가 나고. 그게 위기설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만기 연장들이 대부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100이라고 하면 위기 날 게 그중에 한 75% 정도가 일단 만기 연장, 채권자랑 얘기가 잘 돼서 연장이 된 거예요. 채권 회수를 안 하고. 그러니까 부도는 일단 넘긴 게 80% 이상이니까 9월 위기설은 터져도 쬐고맣게 터질 거다. 예전의 예상보다. 근데 터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죠. 기억나시지만 새마을금고 여전히 지금 뭐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그 밑바닥에서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노이즈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또 탈락한 데들 있잖아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데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는데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80% 말고 20%는 그 저축은행이든 뭐 캐피탈이든 증권사든 현장들을 매각하거나 상각하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뉴스에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잘 이제 심리도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일단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리스크는 여전히 연장만 했지 사업이 재개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약간 이전됐다. 네. 9월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정부에서 또 9월 달 돌아오는 거 연장해주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미 다 연장 사인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한 73% 정도가. 네. 그렇다면 뭐 지금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부작용이 생기기보다는 그냥 이런 리스크가 좀 뒤로 미뤄졌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좋겠군요. 미뤄진 게 이제 느낌상 미뤄졌으니까 되게 안전한 것 같잖아요. 근데 미뤄진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얘기까지 되면 좀 심리적으로 그러실 텐데 미뤄진 기간이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짜리로 나눠져서 1년 정도 늦춘 분 현장이 한 40%, 35% 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3개월, 6개월, 9개월만 늘렸어요. 그러면 9월이 아니라 뭐 12월, 뭐 내년 3월 언제 뭐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분산이 되면 좀 충격은 덜하겠죠. 네. 네,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금융당국에서도 뭐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뭐 부인을 했고요. 그럴 일 네. 없다. 일단 부동산 PF 대출 관련된 연체율 이것이 이제 좀 진정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바탕으로 삼는 것 같아요. 진정은 안 됐고 그냥 연체율이 둔화됐죠. 왜냐하면 현장들이 상승세가
상승세가 둔화된 겁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말인데 원래 팩트는 상승세가 둔화예요. 그러면 빚이 연체율이 10% 늘었다가 7% 늘은 게 연체가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나빠지고 있는 건 맞는데 나빠지는 속도가 줄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도에도 뭐 가끔 보셨겠지만 지금 제가 그림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요. 2023년 상반기 만기 도래 국내 PF 사업장 73%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한 20%가 이제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일단 연장은 됐어요. 됐으니까 이게 기간이 언젠가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1년 이상, 네. 3개월. 이건 해외입니다. 해외. 근데 국내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해외니까 좀 참고하시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지금 6개월짜리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6개월 해놓고 저 대주단 있잖아요. 네. PF 대주단 만들었잖아요. 현장마다 시공사하고 시행사가 손실을 감수하고 좋게 얘기하면 이제 인수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시행자가 손 드는 거죠. 뭐 결국은 부도인데 색깔이 다른 거죠. 인수의 형태니까 그거는 뭐 잘 간다고 봐요. 다만 그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중에 자금이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회사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발행해서 자금 조달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런 거 많이 안 오시네. 저는 오는데 뭐 예전엔 국채만 오다가 요즘 회사채가 많이 있죠. 그전에 뭐 회사채 막 좀 이율 높은 거 특판해가지고 뭐 모모 증권, 모모 신탁에서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국채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증권사들 거거든요. 그러면 왜 국채를 팔까요, 저한테? 그 좋은 걸. 괜찮아요, 조건이. 자본이 없는 거죠. 네. 자본을 메꿔야 되는 거죠. 이 연체가 일어난 현장에 대해서 그걸 계산해 보면 자기 자본주의나 NCR이라고 하죠. 그쪽은 NCR이 부족해지면 또 소문나면 큰일 나니까 빨리 털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안에서는 슬로우지만 하여간 압박이 오고 있다. 지금 전 현장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안 터져도 또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분양가가 내려갈 기미가 없잖아요.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이게 2009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셔야 돼요. 2009년 때도 글로벌 딱 터졌을 때 이거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다 대책 던져가지고 잘 넘기다가 저축은행들이었죠. 그땐 주로. 그러다가 2년 버티다가 2년 뒤에 저축은행 11개 붙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죠? 늦춰지지만 언젠간 정리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일단 지금 그 올 상반기 도래하는 PF의 73% 사업장의 73%가 만기 연장이 된 거군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긴 거예요. 9월 위기설은 일단 잘 넘어가고 있다. 근데 넘긴 거지 해결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그러면 뭐 돌아오는 내년 상반기? 네, 그렇죠. 내년 상반기가 그 총선이라는 변수는 좀 내년 묘하죠. 4월 총선이 있으니. 총선이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분위기가. 왜 총선 전에 이런 것들이 자꾸 터지면 정부가 경제를 잘 못 이끈다 이래가지고 또 비판받으니까 정부에서는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금융위기로 전이되니 뭐 이런 얘기를 나오면 사실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단 막아야 되지만 총선이 만약에 딱 끝났어요. 네. 그 뒤에는 이거를 밀어주는 동력이 더 강해질까요? 아니겠죠. 그거를 우리가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하여튼 요즘 그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뭐 한켠에서는 뭐 지금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PF와 관련된 그 부실. 부실로 인한 금융의 뭐 새마을금고가 됐든 이런 쪽에 대한 위기설이 또 계속 흘러나오고 관련된 기업들의 또 어려운 상황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위워크. 이거는 뭐 사실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네네네.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민스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민스키 모델. 민스키 모먼트. 뭐 5단계를 보는데 또 그 3단계로 차입자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부동산을 사던 주식을 사던 주식은 신용융자. 이제 조금 알아요. 저도 이제 신용융자 또 부동산은 담보대출 뭐 이런 걸로 해서 대출을 이게 차입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스키 그 양반이 뭐 훨씬 똑똑한 분이니까 그분이 어떤 걸 또 3단계로 나눴냐면 차입자의 관점에서 차입자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경제 사이클이 되는 거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해지 차입자 형태, 그러니까 해지금이라 그래서 돈을 투자를 어디를 했어도 해지 차원이니까 관리 차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이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뭐 대출이든 뭐든 이거를 갚을 능력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해지를 한 거예요. 그죠? 자산 분배를. 근데 이제 그 다음은 투기 형태의 차입인 거예요. 투기 금융. 그럼 그거는 뭐냐면 갚을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운 거예요. 돈을 갚을 때. 네. 어려움을 겪는 단계예요. 그분들이 많아지는 단계가 지나고 나면 폰지 금융, 폰지 차입자 금융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단계가. 그러니까 폰지 금융 단계는 뭐냐면 우리 요즘 느끼는 거죠. 2011년도에 있었던 하우스 푸어.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요즘 나왔던 뭐 전세 뭐 사기를 비롯해서 돈을 못 주잖아요. 빌린 돈을 못 갚잖아요. 네. 다 경매잖아요. 그게 폰지 상태. 돈을 차입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게 터질 때가 폰지인데, 근데 그 현상이 코로나 때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다가 작년부터 살살 나오잖아요. 그 상태에 들어왔죠. 네. 폰지 상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거는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임대부동산의 계약 조건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위워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글로벌리 근데 이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그 뭐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 주택 건설사 거기 한 8억 달러 투자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건 싸게 이렇게 매입한 거죠, 사실. 싸게 투자.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보니까 지금 어려워. 헐값에 팔릴 것 같아. 그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살아날 회사면은 투자하겠죠, 저부터도. 현장이 이게 버틸 수 있구나, 당분간. 버티고 경제가 정상화됐을 시점에 어떤 갖고 있는 자산의 부동산 사업이 잘 된다고 가정을 하면 답이 나오니까 그걸 계산했겠죠. 워렌 버핏이 그냥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부분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뭐 요새 부동산이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폰지 금융 그런 거랑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다 지금 수면 아래 여러 좀 많이 안 듣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중국 뭐 사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그 상승세가 제가 볼 때 지금 그 데이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저번 주 목요일 수준으로요. 제가 그때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서울은 구별로 좀 다르지만 최고점 대비 평균 18% 정도 다운된 상태, 15%에서 18%. 현재 지금 많이 내려갔었다가 한 2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한 5에서 7% 회복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멈췄어요, 드디어. 네. 상승률이나 이런 게 둔화되기 시작했고 저번 주에 매수 심리 꺾였고요. 전세 수급 심리도 꺾이고 지금 정책이 들어섰어요. 추석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올라갈 힘이 없다고 봐요. 거래량도 지금 꺾였습니다. 네. 그 데이터는 제가 다음에 나오면 보여드릴 텐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물밑에서 해외 상황을 보면 지금 해외 말씀도 주셨으니까 해외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건데요. 보시면 이거 애쉬포드 호스피털리티 트러스트인데 호텔 미국의 뉴욕에서 맨하탄까지 호텔 한 큰 거 19개 갖고 있는데 네. 브랜드는 뭐 메리어츠부터 해서 유명 브랜드로 운영은 하고 그 운영하는 그 호텔 전체에 대한 사업의 리츠 자금으로 펀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호텔이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뉴욕이나 맨하탄 쪽에 호텔이 영업이 안 돼서 아파트로 바꾸는 호텔이 많아요, 지금. 뉴스에 가끔 나오거든요. 한번 네. 쳐보세요. 미국 호텔 아파트를 바꾸고 나옵니다. 왜 바꿀까요? 호텔을 쓰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왜 적어졌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미팅이 또 그만큼 그렇죠,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 지표는- 에어비앤비도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에어비앤비.
요즘은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호텔의 주가가 지금 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돈을 못 갚으니까 펀딩을 하면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회수 들어가면 이거 부도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중에 세 군데를 리츠 회사가 대주주인 걸 갖다 팔았어요 또. 그러니까 팔았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딴 데도 안 좋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콜롬비아 프로퍼티라고 이거는 신탁 회사예요. 네. 얘네는 빌딩을 또 엄청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1.7 빌리언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어느 호텔 채무 불이행을 일단 선언했어요. 부도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전에 없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거 따끈따끈한 저번 8월 달에 있던 뉴스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아직 뉴스에 많이 안 나왔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호텔이 잘 될까요? 네, 여러분들 드릴 말씀 2년 전에 호텔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들어갔어요, 약간. 왜 저금리로 유동성이 확보가 되니까 이자가 주니까 뻗었단 말이에요. 손님이 적어도 요새 그 중국 친구들 들어오는 거로 풀어놨잖아요. 네네. 그 기대를 갖고 버티는데 만약에 중국 이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호텔도 문제가 생기겠죠.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수면 아래 정리가 안 됐다. 그럼 결론은 나왔죠. 경제가 안 살아나면 결국 터지겠다. 그 충격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 아, 경제가 살아나면 그때는 투자로 마인드를 또 바꿔야겠지만 아, 지금 경제가 약간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여주신 이 자료가 아마 또 거기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네. 그 위기. 네, 그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뉴스들이 뜨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좀 전문 회사를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이제 디폴트가 많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꽤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요즘 미국 경제가 약간 좋아지니까 지금 버티고 있고 경험이 있잖아요. 잡고 있다 보니까 채무자, 채권자하고 협상들을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중국처럼 약간 그런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오면 다 결렬이고 다 부던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근데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지금 뭐 이자를 좀 깎아준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하고 뭐 LA가 제일 공실률이 많은데요. 지금 힘을 많이 써가지고 한때 24%까지 공실률이었는데 지금 19%거든요. 네. 조금 내려왔어요. 애를 써가지고. 근데 임대료 수익은 작아진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싼 데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잠재돼 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발표했네요.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니 미니멈 24.7%에서 맥시멈 42%까지 다운될 거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와, 터지는구나. 24%면 그나마 꾸역꾸역 버티겠지만 30% 가면 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나아지지 않으면 터져야 되는 게 맞죠, 수순이? 근데 언제 터지냐의 문제겠죠? 부드럽게 터지냐. 한 번에 막 100개 터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연착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미국 당국자들은 좀 운영하려고 하겠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제 불거지게 될 거고 그것은 이제 결국 우리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다시 뭔가 큰 충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심리적으로는 큰 충격 주겠죠. 근데 이 그림이 이제 저 나이스에서 지금 조사한 건데요. 네. 이거 9월 달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해외 사업장 만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해외 사업장 만기 중에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보시면 잠재 부실 가능 익스포죠. 그러니까 부도 날 거. 이게 네. 주거용 상업용 뭐 이렇게 있는데 국내 이렇게 있는데 해외용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상업용 쪽에 좀 있네요. 네, 이 중에서 오피스가 50%예요. 그러면은 직격탄은 되죠. 근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볼륨이 우리 증권사나 캐피탈, 또 국민연금도 저번에 300억 잃었고 몇 개 있는데 이거보다 더 조사하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이거는 이제 증권사와 이쪽 분들만 이제 확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작아서 작지만 1.2조면은 우리나라 뭐 조그만 증권사들은 이 중에서 몇 개 회사 제가 말은 못하지만 몇 개 회사는 자기 자본금의 한 40% 50%를 여기다 배팅한 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직격탄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외 쪽 네. 해외 투자한.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국내로 들어오면 이 국내도 제가 가져왔. 여기 국내 보시면 주거용에 많이 배팅했잖아요. 근데 총액으로 보면 이게 증권사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50에서 60%가 서울 수도권 바깥이에요. 거의 약하거든요, 고리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거는 버텨요, 현장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연시켰잖아요. 그럼 이연시킨 거는 증권사도 일단 어떻게든 뭐 유지는 되지만 자기들이 어려우면 결국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어렵기 전에 연장을 했는데 연장한 현장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일어날 가능성들이 아직도 수면 아래에 있다. 병이 안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25개 증권사의 총 부동산 익스포저가 한 48조. 그 네, 총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가운데 엄청 크죠? 이제 잠재 부실이 6조라고 나오네요. 잠재 부실이 6조 더 되죠. 그냥 6조라고 한 건데 이거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이제 해외 부동산 손실 이제 가시화될 것에 대한 예측을 또 정리한 건데요. 아, 네. 증권보험사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증권보험사 손실 불가피입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보다 더 공부를 하신 신용평가사님들이 되게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낸 결론이 쉽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액수가 꽤 돼요. 12조 정도 되거든요. 6조가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처리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그림 캡처하셔가지고 시청자분도 보셔도 되는데 아니면 나이스 신용평가 가면 요게 한 리포트가 있어요. 보시면 한 20장짜리 돼 있는데 보면 이제 뭐 제가 100마디 드리고 이런 것보다 더 쉽게 아실 텐데 그 요 그림이 이제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가져온 건데 보험사도 뭐 한 20조 되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아까 6조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떤 근거로? 잠재 부실. 그러니까 아, 저게 이게 다 해외 부동산 투자잖아요. 아, 이건 국내 부동산인 것 같아요. 아, 이건 40 해외 부동산 지금 아. 여기 있는 거는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 및 자기 자본 대비 비중. 해외 부동산 잔액이에요. 쐈는데 이게 괜찮다고 하는 비율을 6조라고 누가 산정한지 모르지만 거기 주거용도 박살날 수 있잖아요. 중국처럼. 근데 여기서는 주로 오피스하고 상업용을 이거 계산한 잠재부실 액수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소형 일부 대형사 손실 감내력이 부족하다. 말이 증권사, 이상하네. 부동산 금융? 중소형 일부 대형사란 말이 이게 말이 중소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대형사 가운데 일부 이렇게 중소형 및 일부 대형사. 오케이. 네. 뭐라고 그랬어요? 증권사 부동산 금융의 잠재 부실이 6조 6조. 이렇게 나오네요. 합해가지고. 뭐 그건 뭐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터지면 타격이 크겠죠? 우리 뭐 증권회사 자본금 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이제 그 거래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바쁘셔가지고 모르시고 있다가, 그러니까 파리로 보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죠. 보시면 미리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사실 보고서에는 어디가 위험한지도 다 노출돼 있습니다. 꼭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중국 얘기만 하면서 중국 부동산발 금융위기, 남 금융사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네. 남 얘기할 때가 아니네요. 아, 완전 우리도 아니죠. 우리도 믿거나 말거나 신탁회사 한두 군데 좀 후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좋은 얘기를 해야 제가 말씀 막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별로 좋은 얘기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 얘기도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왜 불가피하냐면 이거예요. 선순위가 30%밖에 없어요. 70%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선순위는 어떻게든 그 본전은 찾을 수 있는데 그나마. 근데 70%가 이거 크잖아요. 그렇죠. 다 못 찾는 건데. 이래서 지금 어느 증권사 사장님 떨고 있겠죠? 이렇게 미리 좀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